한시도 전에 도착했는데 이게 회장 스님 잘못은 아닌데 내가 히어링이 잘못돼가지고 봉화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여기 저 각화사도 한번 참여하고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내려가서 커피도 한잔 먹고 시간 맞춰 간다고 눈치 없이 일찍도 못 가고 전화를 했더니 그 수련원에서는 그런 교육사실이 없다고 하셔서 불납게 다시 지금 여기 그나마 내가 봉화에 있어도 다행이지. 회장스님이 그 강의 두 개를 부탁하셨는데 강의인 줄 알고 가서 안 읽고 하려고 했는데 청법가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또 가사를 읽게 됐습니다. 강의든 법문이든 같이 좀 하는데 이 제목이 보니까 굉장히 상당한 그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 제목이에요. 나는 전문성이 없는데 오히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일 텐데 그래도 뭐 2시간 저한테 주셨으니까 제가 알아서 한 겁니다. 이야기 좀 하고 가는데 우선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모이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좀 꺼내면 내년도 4월 1일 날 기점으로 해서 종단 조직 개편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선결 작업으로 종헌에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걸 종원에서 이 교육원하고 포교원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종원에서는 미리 없애버리고 종원을 없애니까 그 다음 이제 종법을 없애야 돼요. 거기에 부여된 종법들을. 종법은 다음 주 화요일 날 11월 5일 날 정기조례가 열리는데 교육법, 포교법 전면 개정안이 올라가서 포교원에 해당하는 원자에 해당하는 모든 이제 항목들은 다 삭제돼서 새롭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중에 때는 아마도 예측하건대 포교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 포교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많은 그 내용들을 소위 규정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바꿔야 돼요. 특히 영에는 포교원에서 그동안 그 종법으로 포교 단체, 신도 단체들을 설립했는데 이걸 모두 다 영으로 규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영을 전부 지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제 포교사 설치령에 해당돼요. 여러분들 것도 지금 바꿔야 합니다. 제가 지금 포교부장 들어와서 한 2달 동안에 여러분들보다 이제 규모가 좀 큰 포교사단. 포교사단은 지금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16개하고 조금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13개 지역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13개 지역단을 전부 지금 순회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이 포교 사단에 관련된 재법령이 많이 바뀔 것이다. 각오해라. 이런 식의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오늘 내가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 하는 것도 좀 그러네.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직을 탄탄하게 하려고 하는 내성들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비록 그 종단에서 법령으로 규정은 해놨지만 이 조직단체가 30년을 내려오다 보니까 이미 그 안에 운영규칙 같은 게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이제 손대려고 하니까 강력한 저항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벌써부터 지금 저항을 이걸 이제 사실은 책상에 앉아서 법령을 개정해가지고 해도 되긴 되지만 법령이 바뀌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고 또 관리돼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년 정도 운영되어져 포교사단 또이 포교단체 신도단체가 스님들이나 종단의 이 책상 위에서 법 개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13개 지역단 중에 7개 돌았습니다. 지금 18개 돌았습니다. 5개가 지금 남아있는데 다 돌고 의견 수렴하고 그 의견 수렴한 걸 토대로 해서 포교사 그 설치력을 대폭 손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침 이 얘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회장님한테 얘기하면 회장님부터 가가지고 우리 회장님 너무 감성적이어서 가끔 보면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제포교사회가 큰일 나는 거 그나마 제가 행정을 오랫동안 했던 이런 일과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 와서 좀 드라이하게 얘기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강의 조금 하고 혹시 국제포교사회가 종단과의 관계에서 좀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면 오늘 제가 온 김에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의견 받아가지고 내년 1, 2, 3월 달에 작업할 때 여러분들 의견을 각자 반영해서 좀 고치거나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변화를 좀 주면 어떨까 생각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교육원 포교원이 만들어졌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30년 전에 1991년도, 94년도에 혹시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단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스님들이 그 국제적으로 화면에 막 등장하시는데 좋게 등장하는 게 막 날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소림상 무술 스님들처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종단이 막 절단나는 줄 알고 그때 이제 뜻있는 스님들께서 종단이 이런저런 이유로 소위 그 정치, 행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 그것은 뭐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들, 특히 그 출가 승려의 그 승려 양성, 이걸 이제 도제 양성이라고 하는데 이 도제 양성에 불구하고 일반 그 불자들과의 관계에서 그 만들어지는 신행관계, 우리가 포교라고 하는 신행관계는 이 종단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해서 이 도제 양성과 포교도 불안정해지면 한국 불교는 이제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30년 전에 뜻있는 분들이 아예 교육 분야하고 포교 분야는 종단에서 분리하자. 그래서 이게 94년도 종단 개혁의 산물로 교육원과 포교원이 분리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런 좋은 뜻을 잘 받아서 30년 동안 종단에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지 교육원대로 포교는 포교원대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들을 지금 내는 것이죠. 그런데 30년쯤 지나고 보니까 한 세대가 지나와서 종단이 지금 이제 정치 행정적으로 불안정할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종단이 막 시끄럽고 막 하는 일이 가끔 스님 사찰에다가 골프 연습장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시끄럽지 그런 거 말고는 이제 아무도 안 웃네. 방송에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지. 사실은 이제 5% 10%도 이제 종단이 불안정할 요소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원, 포교원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해왔던 일들 중에 30년 동안을 해왔는데 이 10년 안에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30년이 걸렸을까 이 고민들을 좀 반성들을 좀 했어요. 봤더니 강력한 행정 집행 체계가 이 교육원하고 포교원은 느슨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을 총무원이 사찰에 대한 인사권, 사찰에 대한 재산, 처분, 동의, 획득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과 인사 문제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총무원의 지침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안 하면은 징계돼. 사실 교육원하고 포교원은
뭔가 이하단체, 산하단체 이렇게 뭘 내려도 여러 국제포교사는 정말로 말씀을 잘 듣는 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 사찰 같은 데로 가보면 교육원하고 포교원은 인사, 재정에 관련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문이 오늘도 하나 왔나 보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좀 크게 보면 포교를 열심히 하려고 좋은 정책, 포교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사찰들과 공유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사찰들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찰들은 아유 딴 거 하기 바쁜데 그거 알았습니다 하고 한쪽에 치우다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보니까 30년 동안 해왔던 성과가 강력한 행정체제만 뒷받침하면 10년이면 끝날 일인데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떤 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장스님, 사찰에서 1년에 공문을 받는데 제일 많이 공문 온 데가 어딘지 아세요? 포교원에서 제일 많이 온대. 제일 많이 포교원에서 온다는 건 잔소리는 많이 하고 하나도 안 한다는 지금 방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종단의 조직 개편하면서 새로 총무원장 선생님 이제 벌써 있기가 2년 반이나 됐습니다. 포교가 최우선이다. 도제 양성이 너무 중요하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포교 교육 정책도 강력한 행정 체계를 좀 가지고 하자. 이래 이제 종도들의 어떤 그 공감대가 좀 형성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 좀 이건 좀 예민한 문제인데 교육원, 포교원 충분히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인사 재정 문제가 좀 반반하게 이걸 좀 축소시키고 집약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직 개편을 이제 착수해서 내년 4월 1일부터 이제 직접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1일부터는 포교원이라는 이름이 없어져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포교 원장님도 안 계시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종단은 여러분 그 종단의 행정부서의 순위가 있어요. 교육부, 포교부는요 9등, 10등이었는데 맨 끝에. 근데 조직 개편하면서 총무부, 기획실, 그 다음에 포교부, 그 다음에 교육부. 그래서 총무원장 스님 유고시에 총무원장 권한대행이 내가 세 번째야. 박수 치면 큰일 나는 게 총무원장 유고 이런 거 위험해요. 박수를 치지 말고 어쨌든 포교원과 교육부, 포교원과 교육원의 포교부 교육원이 부서로 이렇게 좀 약간 축소되는 감이 있지만 위치는 굉장히 지금 앞서 있어서 아마 강력한 행정체계를 좀 갖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합니다만. 그래서 포교단체, 우리 포교원이 그동안 설립한 포교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가 포교사단입니다. 포교사단. 그리고 나서 국제포교사가 같이 있습니다. 신도단체로 가장 큰 건 중앙신도회예요. 중앙신도회 단 20여 개 단체들이 그 밑에 또 배속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우선 포교사단 설치령,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국제포교사회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신도 해법, 이것을 지금 대폭 손질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이 정도는 좀 수용하셔가지고 큰 변화에 휩쓸려가지 않으시고 꿋꿋하게 중심 잘 잡으시고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끼리는 다 아는 얘기만 좀 이것도 좀 같이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종단에 소임을 지금 한 20년째 살고 있는데 종단에 나만큼 오래 소임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제가 처음에 2009년도에 종단 소임사 때 포교부장 소임을 처음 살았어요. 지금 포교부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포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누구보다도 좀 많이 알고 있고 또 마치 그때 포교사단이 막 이제 만들어졌고 정착해 나가던 그런 시기였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포교사를 저희가 한 15,000명 정도를 배출했습니다. 종단에서 제가자에게 주는 유일한 그 자격증이 사실은 포교사증이에요. 국제포교사증도 마찬가지로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단에서 인증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주었는데
그 배출한 분이 포교사단이 한 2000년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여기도 한 25년 정도 됐거든요. 한 30년 가까이. 이 15,000명 중에 지금 포교사들 여러분 법조사에 같이 가셨었죠? 팔재계 때 아무리 많이 모아도 4,000명이 모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비를 내고 계속해서 자격증을 갱신하는 분이 아무리 잘 잡아도 5,000명을 넘지 않아요. 복권하고 갱신하는 분들 좀 1년에 몇 분씩 계셔서 이분도 다 합쳐도 5,000명이 넘죠. 15,000명을 배출했는데 5,000명만 남아있고 10,000명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자연 감소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세들이 좀 드셔가지고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자연 감소분은 20% 15%를 넘지 않아요. 그렇게 따져도 수천 명이 지금 남아있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사례인데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면 어떤 포교사님들은 종단 포교사증을 이 종정스님 사진보다 더 높게 걸어놓고 적을 봐준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포교사님들은 그 포교사증을 막 그냥 금방으로 막 입혀가지고 다 걸어놓고 포교당을 운영하시고 막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네. 그러려고 포교사단을 만든 게 아닌데 말이죠. 포교사들은 그러려고 자격증을 준 게 아닌데 어쨌든 이런 그 좋지 않은 사회들이 막 이제 그 접수도 되고 알려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15,000명 중에 5,000명, 지금 10,000명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 지금 이 포교사단 전체에 관련된 재법령 규칙들을 정비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30년 뒤에는 3만 명이 나왔는데 5,000명 남아요. 25,000명 또 어디로 가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포교사들 전체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하면서 포교사회가 지금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생각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잘하세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종단의 국제 포교의 방향 이런 것들 또 국제 포교사의 역할 이런 것들을 회장 선생님께서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건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국제 포교사에 관련된 영 개정을 할 때 그 여러분들의 말씀을 제가 좀 받아가지고 참고해서 좀 바꿔야 되니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좀 이제 뭐 기조 발언같이 좀 뜬금없는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보면 신라의 해초 스님이 여러분 16살 때 중국으로 건너가세요. 참 대단해요. 16살 때 뭐 했나 가만 생각해보면 뭐 했어요? 예, 16살 때 그 당시에 불교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당나라에 유학을 가셨죠. 그래서 4년 동안 수행정진 하시다가 20세 약권의 나이에 인도로 가십니다. 이제 기록은 바닷길로 인도에 들어가실 때 바닷길로 가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4년 동안을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부처님 유적을 찾아다니시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초 스님이 날란다 대학에 입학에 3번 혹은 어느 기록이 7번이라고 나오는데 3번 7번을 거절당하셨대요. 아마도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나봐. 내가 보기엔 어학에서 걸렸을 거야. 국제 포교사 우리 어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4년 동안 나란다 대학이나 이런 탁실라 이런 데 계시지 않고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유적을 보고 또 스승을 찾아다니며 공부하고 구법한 내용을 이제 중국에 돌아오셔가지고 그 유명한 기행문을 썼잖아요. 그 기행문 여러분도 아시죠? 왕, 오, 천, 축, 국전이라는 여기 천축국이라는 말은 인도로 얘기하지. 그러면 왕이라는 말은 네, 왕
왕신이 왕자니까. 오자는 큰일 났네. 이 오자는 다섯 오자. 목사님 말씀하셨죠. 다섯 나라. 근데 이게 다섯 나라가 아니라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인도를 갖다가 다섯 개로 나눠요.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가운데. 그래서 천축국의 다섯 지역을 다녔다. 인도를 다 다닌 것이죠. 그래서 왕 오천축 국전이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죠. 아마도 해외 포교의 공식 문서 같은 또 해외 전법 또 해외의 어떤 유학의 어떤 되게 공식적인 문서가 중국은 뭐 계속 교류가 있었으니까 중국은 뭐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인도를 다니는 것은 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전통이 쭉 내려오다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해외 포교 그러면 역시 그 숭산 큰 스님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숭산 스님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해초 스님은 너무 앞이신데 숭산님도 1960년대에 해외 포교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네 분의 생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당당히 숭산 스님이 한국의 스님으로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이 숭산 스님에 의한 해외 포교 그 영향으로 이제 우리는 흔히 눈 푸른 남자들이 아주 대표적인 서양의 그 제자들이 한국의 숭산 스님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계도 받고 공부하시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해외 포교하시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60년, 70년, 80년대. 그러다가 여러분들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0년대 이후에 들어서 동남아에 있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당나라의 선진 그 불교를 배웠듯이 동남아에는 한국 불교를 매우 선진화된 불교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선진 불교를 배우러 오는 것이죠. 내성 불교를 좀 배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동남아 스님들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이런 키워드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국의 노동자분들의 전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좀 이해하시면 동남아에서 오신 스님들은 이제 선진 문물, 불교 문화, 교육 또 하나는 자국민들에 대한 그 어떤 보살핌, 자비심, 또 포교 이런 것들을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국제 포교 이런 것을 사실 지금은 많은 그 불자분들이 좀 상식이 없는 그런 것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국제 포교 그러면 대부분 다 무슨 생각만 하시죠?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 어학을 습득해야 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근데 국제 포교는 저도 종단에 있어봤습니다만은 어학의 문제는 당연히 필수이고 중요한 문제지만 한국에 들어와 계신 분들 또 한국에서 스님이 된 외국 스님들을 좀 가만히 보니까 이 문화의 문제를 이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 문화 이해라고 하는 것이 어학이라고 하는 것과 좀 맞물려가지고 같이 국제 포교 영역 안에서 같이 얼버무려지는 점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체계적이고도 또 일관되게 무슨 지원이라든가 정책을 사실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온 김에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좋은 의견을 주셔야 돼요. 이제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한 20년 정도는 이거 국제포교를 그냥 얼렁뚱땅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종단이 얼렁뚱땅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이 조직 개편 또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의 새로운 그 규칙들이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 이제 국제포교의 방향과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여러분들 당사자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의견을 좀 주시는 게 되게 좋죠. 여러분 외국 스님들은 한국에 오시면 너무 좋대요. 스님들에게 불교 문화 정서. 근데 이분들이 외국 당신네 나라로만 가면 굉장히 어렵게 포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포교의 어떤 큰 영향이 지금 미국 같은 미주 쪽이니까 거기만 보고 교민들 생각하면 뭐 어떤 게 어려울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지역 빼놓고 나머지 지역은 이건 이제 여러분 이제 국제포교사회의 국제포교의 관련해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지점 중에 하나인데
불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포교는 뭐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우리 포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외국 사람들 실제적으로 불교를 포교였던 그 내용, 그러니까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불교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불교에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대표적인 게 뭐죠? 이분들은 사회생활하거나 일반의 그 삶 속에서 본인들이 스트레스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고통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 모순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치유의 방법 정도로 불교를 이해하고 있어요. 특히 명상 같은 거.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명상 이야기 좀 하면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교, 국제포교 영역하고 실제로 국제포교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포교의 내용은 전혀 다른 거죠. 잘 안 됩니다. 이 괴리나 이 격차를 좀 해소해야 하면은 쉽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우리끼리만 합시다. 우리끼리만. 스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명상 좋다. 그런데 명상을 가르쳐가지고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누구나 지금 다 하셔요. 좋지, 그냥 명상하고 방화문 앞에 그 2시간 의자 갖다 놓고 그냥 뭐 때리려고 좋아. 그만하라. 의도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 이거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명상, 불교, 신행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줘야 될까? 다시 말씀을 좀 앞으로 돌려서 국제포교의 대상이 되는 국제적인 많은 분들,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이미지도 좋게 하고 우리의 소기의 목적인 부처님 말씀도 전하고 불교적인 어떤 그 문제가 세계화되는 이런 계기도 많이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영어 잘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이미 어학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분들의 문화, 생각, 또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잘 읊어버리지 않으면 이 포교는 앞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어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설명 가지고 될까? 포교라는 게 설명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저께 며칠 전에 그 해인사에서 사찰문화 해설사를 지도하는 전문 지도자 과정, 이름 알고 과정도 복잡해. 전문 지도자 과정에 와서 또 포교부장이랑 한 말씀 하라 그래요. 내려갔다 왔네, 해인사까지.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걸 한번 좀 개발적으로 질문을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같이 비슷한 맥락에서 한번 좀 고민해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사찰이, 절이 산에 있는 게 좋습니까? 도심에 있는 게 좋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절이 산에 있는 게, 산 중에 있는 게 좋습니까? 도심지에 있는 게 좋습니까? 내가 보기 양쪽에 다 있다고 하는 분들은 마치 자기는 굉장히 나는 열려있는 사람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선택이 있나? 아니면 이걸 하나? 뭐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사실 딱 들으면 왜 절이 산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왜 절이 도심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 사분율에다가 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사실 명시히 해 보셨어요. 이 일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스님들은 뭐 일장 다 보셔서 알겠지만 사찰 위치는 마을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보세요. 여러분 한번 봐. 사찰은 마을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또 하나,
법문을 듣거나 수행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왕래하기 좋은 것,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 일장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낮에는 붐비지 않으면 좋고 저녁에는 소란스럽지 않은 곳이면 좋다. 제가 그 정법회관에 숙소가 있는데 8층에 잠을 못 자겠어요. 소란스러워요. 천천히 찬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낮에는 붐비지 않고 저녁에는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하게 머물 수 있으며 조용하게 수행하기 알맞은 것, 그런 곳에 절을 지어라. 부처님께서 이걸 엄명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절들이 도심지 안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장소와 상관없이 아주 들어갈 만한 곳이 다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산에 있는 게 좋냐 도심에 있는 게 좋냐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조선시대에 거쳐오면서 그랬죠. 고려시대만 해도 신라 고구려 백제는 다 왕궁 옆에 절들이 있었고요. 고려시대에도 개성에 놓으면 엄청난 영통사를 큰 다 있었죠.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소위 억불숭유 정책에 의해서, 근데 이것도 저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채폭에서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억불숭유 정책으로 절이 산으로 쫓겨간 줄 알아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그러면 조선시대에 다 만들어졌나 절들이? 이미 산중에 있는 절들은 신라 고려 때 다 만들어진 절들이에요. 왜 우리의 인식이 이 조선시대 때 절이 쫓겨가고 산으로 갔다고 이렇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통사적으로 좀 이해해야 돼요. 공부를 그래서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만 해도 고려시대가 이어지면서요 시내에 엄청난 절들이 있었습니다. 파고다공원 원각사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억불숭유 정책이니까 어떻게 해요? 유학자들이요 도심지에 있는 절들부터 때려 부쉈거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도심지에도 절이 있었고 산중에도 절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도심지에 있는 절이 폐사가 된 거지. 그래서 지금 500~60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도심지는 절들이 별로 없고 전부 산중에. 그러니까 도심의 절은 폐사되고 산중의 절은 유지됐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어디서 그냥 주워 들어가지고 조선시대 때 불교를 그냥 억압해가지고 불교가 쫓겨났다 산중으로 갔다 그렇게 그냥 안 돼요. 응? 다 알고 있나? 또 하나는 도심지의 사찰이 어쨌거나 왕래하기도 좋고 법회 신행 활동하기 좋았는데 역자들이 이걸 발표해서 없는 거죠. 그래서 폐사시켰어요. 그런 반면에 산중은 여전히 수행 공간으로서 적절한 공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쨌든 신라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내려오면서 이제 완벽한 형태의 수행처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행처는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왕래하고 전법하고 공부하기 좋은 도심사찰들을 지금 어떻게 재건하고 도심사찰들을 적재적소에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도심에 절이 있는 게 좋습니까? 산중에 절이 있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네, 양쪽 다 좋습니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 조금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 산중의 절은 그 정도면 될 것 같으니 도심지의 절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균형을 잡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 답변을 하셔야 정말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없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특히 불교사분들 너무 이걸 이제 지적인 이해의 방식으로 만학책에서 그래서 있던 것들을 가지고 불교를 자꾸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 범주를 떠나왔지. 그래서 사찰문화 해설사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600년 전하고 지금 문화는 분명히 달라요. 제가 지금 국제법교 얘기하면서 외국 스님들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도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면 이 문화가 확실히 달라요. 문화는 사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사찰은 출가대중과 제가대중이 같이 살면서 수백 년 동안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도량으로서 계속 모습이 지금 바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찰 문화에서는 어디다가 중심을 두고 하죠? 이 집이 몇 년 됐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 부처님이 무슨 부처님인지가 중요한 거야. 아니 그거는 바꾸라는 것도 다 그렇게 체계형태가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할까? 이곳에 이 집안에 언제 어떤 양식으로 조성되고 어떻게 불상이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찰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절에 왔더니 편안해지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와 좋은 분위기와 좋은 느낌이 들어가는 사찰의 이런 분위기는 어떤 것일까? 이걸 문화적으로 불교적으로 설명해 드릴 줄 알아야 정말로 사찰을 잘 설명한다 할 수 있죠. 이 절에 와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그렇게 하면 절 구경하러 온 거지 관광객들하고 하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만 제발 쳐다보지 말고 그 절을 가꾼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 부처님을 모시고 예불하고 예견하고 기도하고 있는 대중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이 절을 조성했을까? 어떤 간절함이 지금 감개받고 저 천년대 부처님 앞에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사색하고 사유하고 소유하고 천천히 걸리면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이게 저희가 보다 종교적인 보다 불교적인 의미를 그래야 이 사찰문화 해석을 전할 수가 있는데 요천히 그냥 백과사전이나 설명서에 나와 있는 정도의 그렇게 얘기하면 잔소리. 그러니까 요 앞에서는 같은 거 저기 딴짓하고 그래요. 딴짓하고 사진 찍고 물론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도 그 너머를 상상하고 체험하는 이런 힘들이 좀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 직접 참여해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느끼는 바를 그때그때 이렇게 탁탁 잡아채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말이 좀 샜는데 국제포교의 영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예전에는 스님들의 원력에 의해 가지고 해외 나가서 절 짓는 그게 국제포교인 줄 아는 시대가 있었어요. 가봤더니 그 지역의 우리나라의 동포들, 교민들의 종교적인 어떤 그 부족함, 특히 뭐 개신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다른 종교라든가 충분한 인프라가 있는데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족해주는지 이제 그때 국제포교인 줄 알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좀 이 문제를 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제법령 규칙들이 바뀌어야 되니까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제자는 일단 이거 빼놓고 국제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인터내셔널이라고 얘기하나요? 이 국제 인터내셔널 하는 거 약간 좀 빼놓고 포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제포교에 좀 걸맞는 포교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포교 앞에 국제라는 말이 수식어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포교의 그 이야기만 가지고 나섰다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를 종교로 보지 않아요. 이미 종교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강하게 기반이 돼 있어가지고 명상을 딱 가르쳐놨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명상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현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거죠. 사실은 그분은 그분의 명상으로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종교성을 끄집어냈으니까 그 명상이 효과가 훌륭한 거예요. 그걸 자기들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전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고민해봐야 될까? 그래서 국제라는 말, 포교라는 말을 수식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국제 잠깐 빼놓고 국제에 올리는 포교는 어떤 것인가? 종원종법에 보니까 포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얘기해놨냐면 교화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중생을 교화시킨다 이런 취지로 써놨더라고. 교화라는 단어 좀 구리지 않습니까? 나는 교화라는 단어를 그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났냐면 교도소에 계신 분들 정서적으로 뭔가 교육시키는 교화라고 난 그동안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종원종법의 포교의 영역 안에 이게 아직도 거기 써 있어요. 큰일 났다 싶어요.
여러분, 포는 넓을 포자의 한문입니다. 넓다라는 말을 조금 의미 확장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불교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확장적 해석이 좀 필요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넓다는 뭐죠? 넓다는, 여러분, 넓다 그럼 생각나는 거예요. 넓다는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보편성을 담보해야 돼요. 보편적이라는 말은 상식적이라는 말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포교의 방점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부처님 가르침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국제포교를 하실 때 그저 아까 여기서 사실관계를 알아서 설명해 주는 건 너무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국제포교사회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인데, 이왕이면 포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그 전제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부처님 말씀이 어떤 게입니까? 이런 거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너무 막 그냥 어려운 막 경전 이런 거 좀 그만하고 반야신경 나한테 좀 그만 좀 강의하라고 해. 그런 것보다도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 여러분 끄집어내서 국제포교 쓸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교라고 하는 말씀이, 이 교는 지금 무슨 교자죠? 이게 가르침 교자를 써요.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르친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상하게 맨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요. 오늘은 모든 사람들 다 친구처럼 도반처럼 대하자 이러면서 꼭 신도 앞에 가면은 내가 교사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가르치고 있어. 잘난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말을 전할 때 본능적으로 교사들 입장에 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위에서 해야 되니까. 내가 낫다. 이게 본능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 수행인들이 하심하고 내려놓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라는 말을 가르친다는 뜻인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전해야 됩니다. 전하고.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형태의 포교.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해서 라든가 인터내셔널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전하면은 국제포교, 여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 포교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아마 이 안에서 충분히 논의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고, 그건 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에 행위의 기반이 되는 우리의 의도, 우리의 어떤 그 방향, 이런 것들을 국제포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이 보편, 또 상식, 또 전법,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과 어떻게 잘 어우러지고 녹여져야 될까, 이런 부분을 늘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종단도 국제포교를 단순히 지역적으로 사찰들 중심으로 묶었던 이 해외 교구의 개념에서 이제는 좀 한국 불교의 세계관이 너무 거창한데, 이런 관점으로 정책을 만들어낼 때가 좀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화라는 게 꼭 무슨 뭐 세계에 우리 불교를 알려서가 아니라, 불교가 얘기하고 있는 소위 우주적 기반의 연기 법칙은 나라와 인종을 떠나서 진리의 가르침을 향유하고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다 같이 우리가 나서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무슨 교세를 넓힌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어떤 대상이든 부처님 말씀을 좀 잘 전한다, 부처님 말씀을 잘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제포교의 방향이 그렇게 좀 설정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포교원이 이제 포교부로 바뀌면 사회부의 국제포교의 여러 가지 영역들, 사회부는 사실은 포교를 하는 건 아니고 행사를 주로 하는 거니까, 그 행사를 지금 이렇게 참석하고 그냥 치사 뭐 격려사 하는 정도로 끝내가지고 이게 되기까지 고민이 좀 있어서, 이
이걸 지금 하나로 모으고 이 모으는 주체를 당연히 이제 종단은 통역부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걸 결국은 뭐 국제 통역사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영역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고민에 여러분들 좋은 생각을 좀 더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첫째 시간 제가 그 국제 부교사 종단 정책을 말씀드린 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아셨죠? 다만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면 앞으로 정책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 혹은 정책 방향의 어떤 그 기조나 정말 실제로 구체적 내용을 삼을 테니까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 할아버지 놀라운 거예요? 아니, 좀 기다려. 아니, 나 늦게 와가지고 그냥 이어서 이감 말로 그래서 하지 말고 같은 예.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저기 한 5분 10분만 질문 좀 받아봅시다. 여러분 국제포교사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손 제일 먼저 여기서 좀 네, 예, 거기 저기 손 드시는 분 가운데. 제가 메모지에다가 적을 테니까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제포교사 25기 보리실 김소희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여기 여수교육에 참여하기가 곤란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셔서 오늘만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기쁜 것은 스님께서 굉장히 파워가 강하시다 하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국제포교사로서 저희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 국제포교사가 모두 한 마음으로 원하는 게 하나가 오늘 여기에 넓은 강의실에서 이렇게 스님의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안락합니다. 저희 국제포교사 사무실이 전법회관에서 우리가 행주자와 할 때 행주만 해도 우리 포교사 전체 인원이 셀 수 없는 조그만 그런 강의실에 그런 공간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을 마련해서는 저희들 사무실에 옮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종단에서 저희 국제포교사 사무실을 조금 큰 곳으로 넓은 세계의 기준을 보고 그리고 K명상이나 국제포교사의 콜라보를 위해서 종단에서 움직이시면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시라고 보고요. 특히 남준 스님께서 앞으로 파워가 되시다 그러니까 저희들 대단히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국교부가 힘이 있으니까 정책을 좀 얘기하다가 보면 사무실을 넘기더라고요. 네, 잘 받아서 가겠습니다. 네, 저기 다음 저기. 네, 안녕하십니까. 27기 조태진입니다.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한 2년 정도 남아있는데 매주 한 30분씩 2번 이렇게 외국인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제 경험상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태국이나 이쪽 동남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그러니까 뭐 원래 고향은 미국, 캐나다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좀 얘기를 하면 좀 이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뭐 남아공이나 캐나다 이런 데 있어서 전혀 이렇게 동양적인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왜 고통이냐고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 죽는다 그게 시작이 아니냐 이혼을 왜 하느냐 결혼했기 때문에 하는 거 비슷하다니까 이혼의 원인이 이제 결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괴로움의 원인이 태어난다는 걸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교원이 개편되면 불교 문화를 외국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번역 작업이나 이런 걸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책, 저는 최근에 진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널 다이아몬드의 뭐 총균세라든가 세펜스 뭐 등등 이런 책을 굉장히 대단한 책. 그보다 더 훌륭한 책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마음의 예능이라고 아마 그분은 이경수 보살을 지금 1960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에 거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책은 지금 절판돼서 구하기가 힘든데 그 책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 우주를 물질계와 진신계의 윤회까지 융합을 시켜서 이렇게 한 권의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이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 책을 이렇게 영어로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읽게 된다면 우리가 사실은 원어민도 아니고 그냥 영어 좀 배워서 이게 설명한다는 게 포교에 뭐 얼마나 효율적인지 굉장히 지금 제가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책들을 발굴해서 정확하게 번역해서 서양 쪽으로 알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 개인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가르침들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로 해야 될 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경험과 어떤 체험들을 상대방과 좀 교류,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하는 게 그나마 부처님 가르침을 오류를 좀 줄여가면서 전하는 건데, 영역 또 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아무리 좋은 책을 썼다고 해도 그 책을 가지고 표기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이 영역화된 저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한문도 어렵고 이 산스크리트도 어려운데 영어로 번역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조계종에서 그 장경 관련해가지고 아주 많은 책들을 우선 영어로 번역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경전을 번역해놓은 거예요. 이 경전에서 나와 있는 용어들이나 어떤 논리적인 어떤 해설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지금 이제 화사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포교에 관련된 지침서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작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0년 동안 이걸 해오다 보니까 못 쓰겠어요. 더 줄여가지고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대응할 때가 돼서, 이건 지금 이제 종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전들 거의 지금 명역자가 거의 다 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종단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려면 그것을 저번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디 가서 이제 영어로 나오고 다른 나라 언어로 얘기할 때 거기서 만들어진 그 용어들 통일성 있게 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 종단의 사이트는 앞으로 빨리빨리 해가지고 좀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네, 포교부장님 저희들 의견 들어주시고 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포교는 그 대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의 마케팅 원리하고 비슷해서 먼저 타겟을 정하고 타겟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포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포교사회의 포교 대상은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지금 2024년 현재 방문한 외국인은 뭐 1,700만, 1,800만이지만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250만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5%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들이 어쨌든 국제포교사의 1차 타겟인데, 1차 타겟을 포교하는 조계종의 유일한 단체가 국제포교사인데, 국제포교사의 활동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죽하면 우리 회장님이 눈물 보여가시면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까 처음에 김소희 씨 얘기했던 그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게 너무 열악하고, 국제포교사분들 아까 15,000명한테 서티피케이트 줘서 4,000명, 5,000명 온다 그랬는데, 국제포교사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문회 선생님을 안 받으면 자격 유지가 안 된다고 회장님은 한 5번쯤 협박을 하셨는데도 지금 100여 명밖에 오지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그 이야기는 국제포교사들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재보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몸보시할 수 있는 사람인데,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사람, 그 둘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 사례 심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종단 차원에서 국제포교사회가 너무 이렇게 밖에서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 정말 젊으신 분들 요새 좀 들어왔는데요. 국제포교사회 멋있을 것 같아서 들어왔다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와 보면 피로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대한민국 인구의 5%를 대상으로 하는 포교를 위한 포교를 해야 되는 그 집단치고 너무 그 재정적, 정책적 그런 배려가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 예. 두 번째 잠깐만 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국인이죠. 그런데 이들은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27기 코로나 3년 차에 공부를 했습니다. 국제포교사는 25기까지는 코로나 전에 인퍼슨으로 직접 해서 교육을 받았으나 25기부터는 하이브리드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하이브리드로라는 거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없애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전국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도 하이브리드는 가능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 국제포교사회에서 하이브리드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퍼실리티가 없어요. 이거 사실 1,0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총무부장 때 맡으라 하는데 첫 회의를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 있다가 그래서 제가 우리가 대기업에서는 뒷프로젝트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에 있던 거를 대기업에 보내줬어요. 근데 이거 어디 밖에 가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이거 그 종전에서 지원해 주는 거 이거 그렇게 신경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일일이 답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좀 냉정하게 우리가 이것을 같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거사님 말씀하신 지원 문제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문제고,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종단의 숙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저는 이제 제가 군법사 출신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군 포교를 뭐라 그러더라? 포교의 황금어장 이런 표현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불쾌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이런 걸 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포교를 하는데 이걸 계량화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가면 늘 그 방향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신도가 몇 명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정말로 저는 스님이고 여기 스님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스님들 얘기 안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스님이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일정한 교육을 받고 내가 국제포교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상이나 수량이나 계량이나 지원이나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선결되어야 되는 건 내가 스님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가, 내가 국제포교사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분명한가, 이걸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거 사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종단의 지원은 당연히 해야죠. 종단도 아마 그렇게 밖에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아마 우리 이제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외계 스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서울에 포교당이 있거든요. 한 20년, 25년 훨씬 지난. 저 포교당 시작할 때요. 전혀 엉뚱한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가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그때 이 마이너스 통장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100만 원 빌려다가 제일 먼저 뭐 할까가 냉장고를 사야 되겠더라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냉장고 사가지고 이제 시작했어요. 처음에 법회하는데 딱 2명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모르는 분들인데. 제가 그 2명 오신 분들 앉혀놓고 1시간 반 동안 눈 마주치면서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서울이 아주 조금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10억, 20억짜리 그 건물 조그만 거 4층짜리 건물 제가 포기하고 있거든요. 종단이 지원을 해주거나 종단이 뭘 할 때 무슨 자료를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것이죠. 지원 문제하고 이 국제포교사회 활성화 문제 자꾸 결부시키시는 건 제가 보기에 이건 스스로의 정체성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예요. 종단은 지원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이런 마인드가 하나 자리 잡고 계셔야 돼요.
아니 종단이 전하다가 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럼 활성화됐다가 확 꺼지니 그런 거 못 써요. 스스로의 힘을 기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종단에서 자격증도 부여한 분들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장난치면 없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당연히 지금 거사님 말씀하셨듯이 종단은 지원문제 공부할 거예요. 그건 전제하고. 자세에서 보다도 중요한 건 그래도 해금도 안 하고 뭐 했노?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포의 대상을 뭐 이렇게 이제 뭐 표적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뭐 게임 같잖아. 응? 표적 만들어놓고 쓰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영역들에 들어오는 국제포교 영역 안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충실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조직화해내고 체계화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 조직을 발전시키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쨌거나 지역 문제는 좀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결합해서 같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좀 네, 저기 수집의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실례하겠습니다. 네. 예, 오다가 저희 이제 도반들이 이 차로 내려오다가 입법 예고된 내용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장래에 이제 저희 위상에 관계되는 일이기도 해가지고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를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26기 동산 이프입니다. 이제 입법 예고된 거에 따르면은 제4장에 전법단이 있고 제5장에 포교사 항목이 있는데 전법단은 승려로 구성된 지도법사단과 그 산하에 제가 포교 자격자로 구성되는 전법지원단, 전법후원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5장 포교사에는 포교사라는 족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추고 국내외 포교 시설 및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제 포교사님들도 좀 공유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거기에 아직 그건 이제 통과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듣는 건데 제가자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때 설왕설 했던 거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 스님들이 지금 국제포교사로 계신데 제가자로 들어돼 있다 하면 앞으로는 스님들은 이제 국제포교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 족법 얘기 나와서 이것도 좀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지만 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포교법 폐지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포교법이 그 전에 포교법은 주로 포교원의 조직, 포교원의 인사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내용들이 방대했거든요. 근데 이 포교원과 교육원이 삭제되면서 종원해서 교육법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스님들 교육하는 문제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 포교법은 포교원에 설치하고 포교원의 인적 구성에 관한 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다 삭제돼 버려가지고 지금 그 말씀해주신 몇 장에 몇 조 이렇게 되는데 이걸 19개 19조로 그냥 쫙 이걸로 정렬만 했어요. 장도 나누지 않고. 왜 그랬냐 하면은 너무 선언적 명시들만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명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폐지하고 새로 포교법을 만들자 이렇게 좀 주장을 했는데 이제 기획실에서 이 법령을 보는 분들은 근거를 남겨놓고 나중에 거기다가 채워넣는 게 훨씬 작업이 쉽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서 부장 선생님이 양해해 주시면 내용들 삭제하고 선언적인 명시만 남겨드려서 그럼 제가 1조부터 19조 장 나누지 말고 그냥 쭉 나열해가지고 저희는 아주 간편하게 포교법을 지금 제출해 놨는데 이제 다음 주에 통과돼야 되는데 스님들이 국제포교사여서 제가자 출가자 이런 게 아니고요. 출가자는 기본이고 거기에 부과된 자격이 포교사냐 국제포교사나 이런 거니까 걱정 그만큼도 하지 마시고요. 요건 이제 포교법에 관련된 나중에 이제 포교사단하고 국제포교사에 관련된 법령들이 좀 제정될 건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의견들 좀 여쭈면 그때 좋은 의견들 좀 주시면 그때 개념 정리는 그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임시방편으로 좀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국제포교사들이 불교명성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90명이
2급을 있었고요. 그 다음에 5, 60명이 1급, 지금 전문 지도자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제 포교사들이 이 전문 지도자 과정을 이제 지도자 과정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장을 갖고 싶은데, 특히 국제 포교사 내에서 불교 영어 전문 지도자 과정을 하나 개설해 주시면 어떠실까? 강의 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를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불교 명상 지도자 과정을 꼭 좀 개설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으니까 제 2강 두 번째 강의도 좀 합시다. 네. 왔으니까 명상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언급할 이야기가 좀 있었어. 근데 아까 처음 시작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두 번째 강의입니다.